안녕하세요. 2013학년도에 연세대학교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2012학년도 전년도의 기출문제를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일단 연세대학교 이 기출문제들은 오랫동안 하나의 일관된 하나의 패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 논제를 작년부터 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전년도 기출문제가 올해 출제되는 어떤 문제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이 전년도 기출문제를 갖다 정확하게 분석하고 연세대학교가 의도하는 어떤 논술의 어떤 출제 방향, 또 논술을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면을 갖다 평가하고자 하는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것이구나,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2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요, 뭐 인문계열과 사회계열로 나눠서 문제가 나왔지만 외국어 영역이라든가 수리 영역의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이제 고려대학이라든가 다른 학교들은 이제 외국어가 나온다든가 수리가 나온다든가 이런 어떤 이렇게 변별력 있는 어떤 문제들을 내고 있는 반면에 연세대학교는 그 수리와 외국어 영역 문제를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는 과연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출문제에서 어떤 큰 변화를 갖지 않고 왔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예년과 같은 패턴의 외국어와 수리가 빠져있는 문제 유형이 빠져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상 외에 어떤 영어 제시문이 등장한다든가 수리형 문제들이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전년도 문제에 일단 충실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연세대 문제의 특징을 일단 정리해 보자면요. 먼저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갖다가 제시문 3개 속에서 찾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3개를 부여한 이유가요. 사실은 딸랑 2개의 제시문에 대한 어떤 상반된 차이점을 갖다 유도해내지 않고 제시문 3개를 통해서 좀 더 그 어떤 비교하는 어떤 비교의 그 분석의 틀을 좀 더 확장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양극화된 어떤 2개의 어떤 비교 대상이 있다면 비교가 좀 쉽게 이어지지만 하나가 더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복합 구조가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교가 단순하게 벌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될 수 있는 어떤 다면적 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비교는 3개의 제시문을 가지고 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단순히 그냥 선과 악 이렇게 나눠지지 않는다라는 부분들. 자, 이렇게 비교된 어떤 토대를 가지고 비교된 개념과 중요한 토대를 가지고 다음 제시문에 등장할 수 있는 요소들, 즉 다음 제시문이 주로 도표라든가 그래프 같은 것들이 등장합니다. 사회적 현상에서 구체화된 어떤 사회적 현상들을 설명하는 편이거든요. 자, 그것이 앞에서 나왔던 어떤 그 개념들을 여기다가 적용해 봤을 때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에요. 혹은 비판하라, 또 아니면 근거로 삼아서 이것을 설명해내라, 이런 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개의 논제가 분리된 논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통합된 논제이면서도 전혀 다른 어떤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연세대 문제들은 일단 독해력이 일단 가장 중요하겠죠. 자, 독해 정확하게 이해했는가,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 제시문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논증력 있게 학생이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가라는 부분들, 비판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근거로 삼는다든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학생이 어느 정도의 그 뚜렷한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접근하는가라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3번째는 그것들을 다양한 어떤 그 구체적인 어떤 사안들, 또 사회적 현상들, 또 그래프라든가 어떤 자료들을 분석을 통해서 그것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어떻게 발현되어지고 나타나는가, 혹은 이 자료나 이걸 통해서 앞에서 제시했던 개념들을 갖다가 어떻게 비판적으로 갖다가 접근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요. 굉장히 여기서 창의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기서 정해진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저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논제를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던 간에 그것을 얼마나 논증해내는가, 즉 논리적으로 근거를 댈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따라서 성적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좀 더 논증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외국어라든가 이런 수리 문제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훨씬 더 어떤 논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술적인 측면을 갖다가 아주 섬세하게 요구하는 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어려운 그 논제가 출제되는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12년도 먼저 인문계열 기출문제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예요. 두 개의 문제로 나눠졌는데 둘 다 천자 안팎으로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시간 내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지런히 쓰셔야 되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라. 일단 관점을 낭비 관점이라고 딱 이렇게 정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거 다른 거 잡지 말고 낭비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가와 나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입장을 모두 활용하여 재심은 다에 나타난 정신 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연세대학교가 가나 다를 비교하시오, 비교 분석하시오라는 문제하고는 약간 변형된 틀을 갖고 있지만 약간 그 틀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그 틀로 써야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 약간의 변형적인 요소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의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를 먼저 하고 이 입장을 활용해서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 좀 이따가 좀 더 설명하겠지만요. 정신활동에 대해서 어떤 이해 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잡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걸 비판적으로 분석하라고 했더니만 그냥 뭐 비난하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비판적으로 분석하라는 것은 결국은 어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끄집어내라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비교하라는 게 뭐예요? 공차 비교를 하잖아요.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처럼 비판적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그것을 부정하라는 어떤 측면만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일정 부분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글을 갖다 전개하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단편적으로 비판하라 그랬을 때 무조건 뭐 잘못된 점만 찾아내는 그렇게 원사이드한 측면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일단 가와 나의 낭비의 관점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 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활력이라는 얘기를 하고 이 활력이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는가라고 했을 때 도락이라는 그 용어를 이용했습니다. 도락. 즐기는 것이죠. 결국 이 도락이라는 부분은 뭐 낚시를 한다든가 뭐 당구를 친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뭐 사냥을 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도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강요 없이 자신의 활력을 소모하고 기뻐하는 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소모라는 건 낭비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죠. 우리 낭비의 관점에서 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즐기는 거, 여가 시간을 보내는 거 어떻게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활력을 소모하고 기뻐하는 쪽이라고 봤으니까 이 도락이라는 낭비의 개념을 갖다가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예측할 수는 있어요. 단순히 긍정적이다라고 단정적인 결론만 내리지 말고요. 좀 더 풍부하게 낭비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좀 접근해 보도록 해볼게요. 일단은 뒷부분에 나오면 오히려 철학도 이러한 정신이 문학도 되고 과학도 되고 또 철학도 되므로 언뜻 보면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모두 도락의 발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또 도락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기의 그 어떤 여가적인 어떤 그 시간을 활용해서 기쁨을 증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문학과 과학과 철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고도 보고 있기 때문에 낭비가 상당히 어떤 생산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가해의 측면이라는 거 예측할 수 있겠죠. 전차나 전화 등의 설비가 있다고 해서 꼭 오늘은 저쪽까지 걸어서 가고 싶다는 등의 도락심이 강하게 나타나는 날이 반드시 1년에 2-3번은 있습니다. 원해서 육체를 사용하고 필요를 청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원한다. 좀 자발적이고 자율적이다라는 부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산보라는 사치도 요컨대 이 활력 요소의 부류에 속하는 적극적인 생활을 위한 생명보존의 형태의 일부입니다. 생명보존의 형태의 일부분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산보를 하고 조깅하고 이러는 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살려고 건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생명보존의 형태로까지 간다는 거죠. 결국 도덕가의 입장에서는 도덕 근성의 발전을 괘씸하다고 여기지만 이것은 도덕상의 일일 뿐 사실상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거죠. 현실의 상황에서 말하자면 우리가 원하는 것에 활력을 소비하는 이 국리정신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활동하며 발전하고 있다.
원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의미적인 행동을 하는 인간도 내버려두면 자아본위에 입각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자극에 정신이나 신체 등을 소비하는 경향은 어쩔 수 없는 도리가 없는 것이다. 원하는 자극이나 정신의 신체 등을 소비하는 경향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다 라고 봄으로써 결국은 이 가해에서의 낭비는 매우 자율적이고 스스로 원해서 출발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단순히 낭비가 부정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정적인 어떤 발전, 즉 생명 보존에까지 또 학문의 발전에 이르기까지 긍정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제시문이었습니다. 나는 프랭크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에 흥미를 갖고 벽돌 쌓기에 적용해 보기로 했다. 벽돌공의 동작들의 매우 재미있는 분석과 연구 결과를 내놓았는데 벽돌공의 작업 속도와 피로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모두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벽 반죽통 벽돌 더미가 위치한 곳에서 양발이 각각 디뎌야 정확한 위치를 찾아냈고 벽돌공이 벽돌을 쌓고 벽돌 더미 쪽으로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했다. 이건 뭐예요? 한두 발짝 움직이는 동작을 없애도록 한다니까 불필요한 동작을 없앤다라는 거는 낭비를 줄인다라는 쪽이죠. 또 그런 반죽통과 벽돌에 가장 알맞은 높이를 연구한 다음 비계라는 거 이렇게 그 가설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벽돌 쌓기 위해서 계단처럼 갖고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비계인데요. 그 위에 모든 재료를 올려놓고 탁자를 둠으로써 벽돌공이 반죽통과 벽돌을 가장 알맞는 위치에서 두고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비계는 벽의 높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었는데 비계를 조정하는 일만 전담하는 노동자를 따로 두었죠. 이런 방법을 통해 벽돌공은 굉장히 그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벽돌공의 일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연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흘러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퍼낼 때마다 벽돌을 들고 몸을 구겼다 하는 일을 줄이게 되었다. 일을 또 줄여주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이 낭비되는 소모되는 어떤 그 일의 그 비효율적인 어떤 그 동작들, 시간들 이런 걸 줄이는 어떤 이게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벽돌공에서 벽돌 전달하기 전에 한 노동자가 하체에서 벽돌을 내린 다음 고온면이 위로 향하도록 조심스럽게 분류하여 높이 조절이 가능한 비계 위에 반죽통 가까이 쌓도록 했다. 이로써 벽돌공은 비계 위에 너저분하게 쌓여있는 벽돌 더미에서 벽돌을 고르는 시간을 절약하게 됐다. 역시 또 시간 절약이라는 부분이 되었다. 그래서 가장 편한 자세로 가장 빠르게 벽돌을 쥘 수 있게 되었고 벽돌을 뒤집거나 양 끝을 돌리는 동작을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시간의 낭비가 줄어들었다. 결국은 이 길브레스의 어떤 그 과학적인 어떤 그 벽돌 쌓기의 어떤 그 기법이라는 것은 결국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어떤 그 벽돌공이 그 쏟아야 될 어떤 그 체력의 낭비 이런 것들을 줄이는 시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이 나에서는요 낭비라는 걸 어떻게 보는 거예요? 낭비는 문제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 일의 효율성을 떨구는 요소잖아요. 결국 그걸 통해서 이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고안해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그 낭비를 줄여보려고 하는 시도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럼 가와 나의 낭비의 관점이라는 것이 쉽게 나옵니다. 가는 좀 더 긍정적으로 도락을 통해서 사람의 활력을 높여주고 이것이 문화학이나 과학의 발전에까지 이어졌으면서 심지어 생명을 갖다 유지하고 생명을 갖다가 이렇게 수명을 연장하는 데 있어서도 또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한 반면에 이 부분은 뭐예요? 벽돌공이 어떤 작업을 하는 데서 불필요한 어떤 시간적인 또 행동적인 그 행위적인 요소들을 줄여줌으로써 그럼으로써 좀 더 효과적인 벽돌 쌓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걸 통해서 낭비가 오히려 어떤 인간의 활동에 있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적인 요소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걸 제거함으로써 어떤 일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의 논리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네요. 자, 그렇다면 이 가와 나에서의 낭비의 관점에서 분석한다라는 건 좀 이따 정리해 보겠지만 쉽게 이런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가와 나가 낭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반면에 다는 전혀 엉뚱한 기억이라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기서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했던 부분입니다. 계속 낭비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기억이 툭 튀어나와요. 근데 바로 이 다에서의 어떤 이거 접근법, 이게 어떤 인식, 사고의 접근법이라는 이 부분을 가와 나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라고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낭비란 요소를 여기다 적용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기억의 망각이 특이하게 혼합되는 것은 우리 정신에 있는 선택작용의 한 예이다.
선택은 그 위에 정신이란 배를 건조할 때 뼈대가 된다. 그리고 기억을 위해 선택이 쓸모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모든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 대충 좀 눈치가 나오죠. 망각이라는 부분이 있어야 오히려 기억을 갖다가 극대화시켜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망각이 없으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힘든 일인 것이죠. 선택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해서 뭐 과거의 어떤 기간을 회상하려고 할 때 그것이 지속된 원래 시간만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이미 그 앞에 기억이 누적돼 있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우리 도서관에서 뭐 책 찾는데 딱 10권밖에 없으면은 9권만 제껴내면 마지막 10권째를 찾을 수 있지만 이게 10,000권 뭐 10만 권이 된다면 찾아내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일일이 찾아내려면. 마찬가지예요. 기억이 그냥 한 번도 잊어먹지 않은 상태로 쫙 누적되어 있다면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데까지 가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망각이라는 이 부분이 오히려 기억을 극대화시켜준다. 바로 이 원근 단축이라는 부분이에요. 예. 따라서 모든 회상은 시간들은 원근 단축이라는 것을 겪게 되는데 이 원근 단축은 시간들을 채웠던 수많은 사실을 생략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즉 망각이라는 게 원근 단축이라는 어떤 방식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즉 이것을 보니까 이거를 이게 뭐야 갑자기 기억, 망각 이게 왜 나와 이러는데요. 낭비라는 개념하고 여기 연결해 보세요. 자, 오히려 망각이라는 부분, 즉 원근 단축을 통해서 효율성 있는 기억을 극대화시켜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오히려 낭비는 이 그 기억이 무한대로 망각 없이 일어나는 건 쓸모없는 낭비라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을 기억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을 제거해주는 이 역할이 망각이고 또 그것들을 찾아내는 어떤 기법이 원근 단축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이 원근 단축이라는 이 요소는 바로 우리 길브레스의 그 벽돌공에 의한 어떤 효율적인 어떤 그 작업 방식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 딱 떠오르죠. 그렇죠? 아, 망각이라는 요소, 이 원근 단축, 이것은 오히려 기억을 오히려 효율적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라는 거. 즉 낭비를 줄여줌으로써, 그렇죠? 쓸데없는 기억의 어떤 그 낭비를 줄임으로써 효과적인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고, 그렇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자, 그런데요. 이 아래로 내려가 보면 하지만 망각 과정에서는 아직 설명되지 않는 변칙적인 것들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망각 과정에서 변칙적인 게 뭐냐면 어느 날 망각되었던 것이 다음 날은 기억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상기하려고 아주 열심히 노력했지만 무의로 돌아간 것이 우리가 그 시도를 포기하자마자 마치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천연스러운 정신 속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들어올 수 있다. 아, 이게 뭐예요? 자, 우리가 기계적인 존재라면 그냥 딜리트 딱 클릭하면은 싹 지워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탁 기억으로 되살아오는 것이죠. 그건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칙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 기억과 망각이라는 이 측면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요소들의 등장, 즉 우리가 이 망각 과정과 기억이라는 어떤 그 정신 활동에 있어서 요소가 크게 두 가지로 이 글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예요? 어떤 망각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기억을 효율적으로 높여주고 원근 단축법 같은 걸 활용함으로써 기억을 갖다 되살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식으로 활용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망각 과정에도 이 변칙적인 것들, 망각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떠오르는 것들, 그렇죠?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외우지 않았던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툭 튀어나온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변칙적인 요소가 우리의 정신 어떤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은 뭐예요? 결국은 어떤 낭비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가의 입장에서는 어떤 도락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사람에게 활력을 준다고 했잖아요. 도락이라는 것은 낭비지만 비록 낭비고 시간을 쓸모없이 쓰는 거고 어슬렁어슬렁거리는 것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인간의 삶에 활력을 주고 오히려 문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학문을 발전시키며 또 어떤 생존을 갖다가 할 수 있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생존 기제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서의 변칙적인 요소들이라는 부분들이 바로 어떤 그런 우리가 쓸 이유 없이 아니 그냥 가만히 편하게 있어도 되는데 스스로 자발적으로 어떤 수고를 함으로써 그 땀을 흘리고
이런 걸 통해서 그 도락을 자기가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 결국은 이 변칙적인 것들이라는 요소와 연결됨으로써 긍정적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낭비를 갖다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는 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건 또 부정적인 요소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왜? 망각과 원근 단축법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효율적으로만 어떤 낭비를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거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나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죠. 나는 길브레스의 어떤 그 벽돌 그 과학적인 어떤 접근법인데, 이걸로 본다면 오히려 원근 단축법이라든가 망각이라는 요소는 기억에 있어서의 어떤 정신 활동을 갖다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죠. 하지만 아무리 그런 기계적이고 아주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이런 정신 활동에서의 변칙적인 요소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입장에서 본다면 얘는 또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의 입장에서 긍부정으로 볼 수 있는 거와 나의 입장에서 긍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서로 뒤집어져서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서술하느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기술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용을 담아내는 거, 바로 이 정신활동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정확하게 서술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봅시다. 제시문 가와 나에서 공통점은 낭비적 삶이 인간 활동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인간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라는 부분을 공통적으로 다루고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제시문은 낭비를 긍정적으로 봤죠. 그러나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낭비의 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가 입장에서는 당연히 활력 소모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본성이고 생명 보존의 일환으로 본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학문에 반영돼서 학문적 진보를 꾀할 수 있다고 봤잖아요. 그렇지만 이 제시문 나는 낭비가 부정적이에요. 오히려 불필요한 이 작업 동작이나 도구들의 부적합한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작업 속도를 떨어뜨리는 요소로 되므로 낭비를 부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낭비에 대한 외적 개입이라는 것은 사실은 제시문가는 스스로 주체자가 되어서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내가 일부러 시간을 도락을 갖다가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선택하는 것이라 보지만, 이 낭비라는 걸 제거하는 것은 회사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것은 오히려 어떤 참여하는 개인에 있어서는 오히려 주체적인 참여자가 되고 얘는 수동적인 참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낭비의 정도에 대해서 표준화 가능성이 이런 것까지 생각해내는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표준화 가능성이라는 건 당연히 표준화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낭비가 주체적이고 개인화되어 있다 보니까 결국 어떤 사람은 이걸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걸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르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어떤 표준화가 가능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하지만 이거는 낭비 제거를 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어떤 상황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니까 표준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죠. 자, 이 도표를 통해서 두 개의 글을 어떤 가와 나의 낭비의 관점에서의 비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 내가 생각했던 거와 포인트가 맞는 것들을 통해서 이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으로 비교해내는 거 한 500자 정도가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1000자 내외니까 이 부분은 한 500자 내외 정도로 글을 전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첫 번째 요구사항이 뭐예요? 가와 나를 낭비의 관점에서 비교하라고 했으니까 제시문가는 낭비를 긍정으로 봤고 나는 부정으로 봤습니다. 가는 도락에 의한 활력 소모 경향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며 학문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낭비를 본 것이죠. 도락이라는 부분으로 표현되는 거니까. 하지만 제시문 나는 이 낭비 자체가 신체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가 없애야 되기 때문에 길브레스의 어떤 벽돌공의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주 짜임새 있고 체계적인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이러한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를 낭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입장을 활용해서 다에 나타난 정신활동에 대한 이해 방식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라 그랬어요. 자, 제시문 다의 내용이 뭐였어요? 어떤 사실을 선택하고 생략하는 부분들, 즉 망각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원근 단축법. 우리 망각이라는가 원근 단축법이 여기에 떠올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활용돼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그런데 예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변칙적으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변칙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라는 거,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었어요. 그렇다면 나의 입장에서 보면 원근 단축이라는 부분들은 효과적인 것, 즉 이 시간 낭비라든가 에너지 낭비를 없애는 것으로 망각과 원근 단축법은 긍정적으로 타당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변칙적인 기억 과정은 낭비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나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가의 입장에서 이 변칙적인 기억 과정, 이 요소는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건 낭비잖아요.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서 도락이라는 것도 어떤 예정에 맞춰서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어딘가 가고 싶어, 쉬고 싶어, 뭔가 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요소들과 연결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체 에너지와 시간의 낭비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이며 이를 통해서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가의 입장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본 것이죠. 왜냐하면 낭비가 무조건 그렇게 부정적인 요소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정신활동이라는 어떤 부분의 그 이해 방식 자체에서도 이렇게 망각이나 원근 단축법을 통해서 효율성을 강조하고 추구하려고 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봤기 때문에 나의 입장에서는 이런 변칙적인 요소가 부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망각과 원근 단축법은 나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이고 타당하게 받아들이고 가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이고 부당하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될 수 있겠죠? 이 요소들만 정확하게 잡아냈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글을 쓰는데 문제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연결되기 때문에 편하게 좀 가볼게요. 나의 프랭크 길브레스는 벽돌 쌓기에 적용했던 과학적 관리법을 경쟁률이 매우 높은 한 회사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도 적용하여 채용 담당관들이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자,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길브레스가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물 라의 실험, 이제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은 뭔지 알죠? 효율적으로 어떤 신체 에너지를 줄이고 시간의 낭비를 줄이는 효율적인 어떤 관리법이었습니다. 근데 라의 실험 결과를 이제 우리 다음에 읽어봐야 되겠죠? 이거를 결합해서 어떻게 채용 과정을 설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의견을 제시하죠. 이거는 창의적인 여러분들이 사고를 요구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답이 존재하진 않겠지만 끌어들인 근거는 바로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물 라의 실험 결과를 통해서 끄집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벗어난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 채용 과정을 마음대로 편집하라는 건 아닙니다. 이 창의성이라는 것도요, 어떤 주어진 근거가 명확하게 있어야지 창의성이 인정받는 건데, 그냥 엉뚱하게 그냥 이제 나만의 창의성을 끄집어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원칙은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요소네요. 즉, 업무 수행 능력이 높은 지원자를 판별하는 것과 또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는 것. 서류심사 먼저, 면접 다음. 이 두 가지 원칙이 존재한다는 거와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과 라의 실험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굉장히 재밌는 논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어떤 철학적 사고에 매몰되는 어떤 글들과는 좀 다른 실용적인 어떤 논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창의성이라는 부분을 요구하면서도 동시에 거기서 논증을 해내도록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그런 논제였다라는 겁니다. 일단 여기에서 내용을 보니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실험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희미한 정도가 상중하 3단계. 이 희미한 정도가 상이라는 건 무지하게 희미하다는 얘기고, 중은 중간 정도 희미하다는 얘기고, 하는 덜 희미하다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최초 공개 시 희미한 정도가 선명도가 이렇게 했으면 좀 더 편했을 텐데, 그러면 선명도 하면 거꾸로네. 얘가 선명도가 제일 높은 거네요. 그리고 선명도가 중간이고 선명도가 가장 떨어지는 거라고 볼 수 있네요. 근데 희미한 정도를 상중하로 해갖고 좀 헷갈렸던 학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선명도로 본다면 거꾸로예요. 얘가 선명도가 제일 높은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거와 공개 시간을 122초, 35초, 13초 3단계로 구분했어요. 그러니까 희미한 정도, 그러니까 선명도를 단계 3단계, 공개 시간 3단계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90명의 학생을 10명의 학생으로 9개 집단으로서 배정해갖고 각각 이 실험을 여기에 참여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렇게 3개 집단씩 나눠서 희미한 정도가 상인 거를
133초로 보고 중간 시간으로 보고 짧은 시간 보고 또 희미한 정도가 중인 것을 뭐 긴 시간 보고 중간 시간 보고 짧은 시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한 실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예요? 자, 일단 희미한 정도가 상이니까 많이 희미한 거죠. 예, 이거를 122초 동안 보게 한 것과 13초 동안 보게 한 것이 이렇게 인지된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희미한 정도가 높은데 초를 오랫동안 보게 하니까 그나마 조금 인지도가 높아진 거예요. 19.4보다는. 그쵸? 이렇게 상승하네. 위로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선명도가 높은 하를 보면 인지도가 엄청 높습니다. 그렇죠? 근데 당연히 122초의 인지도에 비해서 13초 인지도보다는 또 엄청나게 높아져요. 따지고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희미한 정도, 즉 선명도가 높게 보는 것이 가장 높은 비율을 갖는 것이고, 가장 희미한, 즉 선명도가 가장 낮은 이 흐린 어떤 이미지를 가장 적은 시간 동안 보는 게 가장 적은 인지도를 갖는다라는 게 이렇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건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시간으로서의 그 공개된 시간의 정도에 따라서는, 그렇죠? 인지도가 33.7에서 49.6 정도로 발전했지만, 희미한 정도의 기준으로 보면 낮은 희미한 정도가 높은 놈은, 즉 선명도가 낮은 놈은 희미한 정도가 높은 놈인 즉 낮은 선명도가 아주 높은 59.8에 비해서 이것이 올라가는 건 한 10, 그죠? 6 정도 올라갔죠. 16점 정도 대략 올라갔는데 이건 몇이 올라갔어요? 거의 30, 거의 6 정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시간을 오랫동안 공개하는 것보다 더 영향력이 주는 게 뭐라고요? 아주 선명도가 뚜렷한 놈을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여기서 놓칠 수 없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시간을 짧게 줬어요. 42.7. 아주 선명한 놈을 짧게 줘도 42.7이 나오는데 희미한 놈을 아무리 오래 줘봐야 25.3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랜 시간 동안 희미하게 보여줘야 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즉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이해되셨나요? 바로 이렇게 분석이 됐다면 여기서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희미한 정도, 즉 선명도가 높을수록, 즉 처음에 정보의 질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인지해내는 능력이 뛰어나구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하나 딱 떠오릅니다. 게다가 시간과 비교했을 때 무한대로 시간을 쭉쭉 늘려주면 늘려줄수록 좋지만 짧은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또 문제점이 생기잖아요. 우리 면접을 갖다가 뭐 2박 3일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의 선명도를 높였을 때 42.7이라는 효율성, 인지된 요소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죠. 물론 시간대를 늘릴 수만 있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갖지만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은 여기서 효율성, 즉 선명도가 좋은 고급의 정보, 아주 정보의 질이 좋은 정보를 얻어서 짧은 시간 동안 효과적으로 면접을 해낸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라는 하나의 큰 그림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길브레스가 벽돌공의 어떤 그 작업을 뭐를 줄이기 위해서요? 불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동선을 갖다가 줄여냄으로써 굉장히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한대의 시간, 많은 시간을 주는 게 최고야라고 해서 이걸 선택해 버린다면 결국은 시간의 효율성을 갖다가 놓쳐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시간의 효율성이라면 가장 적은 시간을 제공했을 때 가장 좋은 그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접 시간은 짧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짧을수록 좋고 또 하나는 뭐가 높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선명도가 높을수록 좋다. 다시 말해서 주어진 정보, 공개된 정보가 뚜렷하고 정확할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걸 면접으로 연결하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난감했을 거예요. 와, 이게 뭐야? 웬 면접이 여기에 나와? 이러는데 바로 이걸 통해서 이 길브레스의 시간의 효율성과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짧게 잘 운영될수록 좋은 것이고, 물론 시간이 아주 긴 것보단 아주 짧은 것보단 요 63.8로 올라가는, 즉 약간 어느 정도의 적당한 시간이라는 거, 너무 길지 않고 너무 짧지 않은 적당한 시간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선명도, 즉 정보의 질이 아주 명확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걸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이걸 토대로 이제 글을 구성해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가 뭐예요?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게 작업 속도를 높이는 거였고, 신체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는 최초 정보의 질이 정확한 인식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초 정보의 선명한 그 어떤 정보의 아주 뚜렷하고 선명한 그 품질, 질 자체가 정확한 인식에 있어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 시간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길게 늘어뜨리는 것보다도 짧은 시간 내에 정확한 정보가, 좋은 양질의 정보가 주어지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의 순서에서 우리가 서류 심사에서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거 뭐예요? 당연히 부서별로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뭐 어떤 부서, 뭐 예를 들어 관리직에서 뽑아야 될 사람이 있겠고, 뭐 영업직에서 뽑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영업직 사람들은 좀 활달하고 뭐 이렇게 활동적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내성적이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것만 좋아하는 사람을 영업직으로 뽑는다면 그건 별로 좋은 그 선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내성적이고 좀 꼼꼼한 성격의 사람을 갖다가 영업직으로 막 내몰아 보는 것도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니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처음에 이력서 부분에 어떤 걸 제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능력이 무엇인가를 갖다가 이력서의 서류의 맨 위에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무엇인가라는 부분과, 또 하나 이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가장 자기가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부분을 갖다가 자기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력서, 즉 서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일 눈에 먼저 띄게 하는 그 최초의 정보를 갖다가 가장 이 사람이 지원하는 부서에 가장 적합한 능력과 해당되는지를 갖다가 서술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저는 이걸 좋아해요 하는 사람 다 모아놓고, 또 아니면 이런 똑같은 능력을 사람들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능력의 사람들끼리 분류시켜 놓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을 동시에 면접으로 불러야 되겠죠. 자, 동시에 불러냈어요. 그러면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취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였단 말이에요.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통해야 돼요? 면접이라는 것은 시간을 길게 늘어뜨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면접에서 질문을 던질 때 가장 필요한 것, 똑같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 상황 판단에 대해서, 이 회사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던지는 것,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앞에다 놓는 것이죠.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이 참가자들이 대답하는 걸 통해서 평가할 수 있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인 이 사람들의 능력이 다 공통된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이기 때문이죠. 자, 대신에 결국은 이 첫 번째 답변에 높은 비율을 반영해서 이 비슷한 능력의 사람을 한 팀으로 묶어 심사하는 과정인데요. 중요한 건 또 그렇다고 어떤 사람한테는 20분간 면접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2분간 면접을 한다면 그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면접 시간도 똑같이 정해놓는 것이죠. 그래서 공평한 시간 내에서, 같은 시간 내에서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인식도가 높아진다고 했으니까 그 불합리한 요소죠. 그 시간이 맞지 않는다면. 그래서 공통된 시간을 주어지고 그 시간 내에서 이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 내에서 면접을 할 수 있으면서 같은 능력의 사람들로 서류 심사를 일단 통과해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질문이 과연 부서별에서 가장 그 회사가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어떤 직업적인 요소가 무엇인지를 잡아내는 것, 이 과정이 여기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논제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두 번째 논제에서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였다고요? 바로 길브레스의 벽돌 쌓기라는 부분이 시간의 효율성과 에너지 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였다라는 거. 그리고 라에서의 어떤 이 실험 결과라는 것은 정보의 질, 즉 선명도가 높을수록 인지도가 높아진다라는 것과 그
노출된 시간이 길면 길수록 역시 또 인지도가 높아진다라는 것. 근데 이걸 면접에서 어떻게 설계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을 때 서류 전형에 있어서 이렇게 최초의 정보의 질, 가장 잘하는 부분들을 끄집어내도록 하는 부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끌어낼 수 있지만 우리는 이 근거를 가지고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서류 전형을 통해서 온 사람들을 면접 과정에서 똑같은 시간을 부여하고 그 똑같은 시간 내에서 가장 그 각 부서별로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질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평가할 수 있는 질문을 갖다가 어떤 중요 문항별로 하나, 둘, 셋, 뭐 어떤 시간을 정해놓되 너무 길게 늘어지는 시간 말고 효율적인 시간을 활용해서 만들어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같은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와서 그 능력치를 발현할 수 있는 것, 그 능력치에 대한 어떤 입증을 해낼 수 있는 어떤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주었을 때 상대적으로 평가하기가 쉬워지겠죠. 그렇다면 훨씬 더 각 부서에 가장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뽑아내는데 효율적인 어떤 선발 하나의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선생님이 지금 설명한 부분과 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시 답안이라는 부분들은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여기서 논제가 제시했던 길브레스의 과학적 관리법과 제시문 라이 실험 결과를 결합해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기만의 독특한 어떤 그 선발 방식을 써냈다면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제에서 우리가 창의성을 얘기할 때 아주 기발하고 톡톡 튀는 아주 웃기는 어떤 그 나름대로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 자체가 평가받을 수 있지만 근거, 즉 논증되지 않는 창의성이라는 것은 점수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저 하나의 특이한 사고력을 가진 친구로 인정받을 뿐이지 논술에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술을 우리가 할 때마다 연세대학교 논술에서도 많은 경우에서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창의적인 사고는 논증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자, 연세대학교 2012학년도 논술이 매우 독특한 패턴으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 개념을 갖다가 확장시켰죠. 개념 첫 번째는 낭비라는 개념을 어떤 그 정신 활동의 어떤 원칙에 적용했을 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해서 확장시키도록 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 면접 과정, 그러니까 사람을 뽑는 채용 과정에 있어서 주어진 제시문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좋은 어떤 인재를 뽑을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갖다가 주어진 제시문들을 통해서 논증해내라는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리 이거 써보고 접근해 왔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썼고 생각했던 방향과 선생님이 설명한 방향이 어떤 차이를 가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만약에 선생님의 어떤 설명에 의구심이 든다든가 책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면 사이트를 통해서 글들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사회 계열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